안녕하십니까. 보라의 병원 정형외과 이유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일유업 메일사코페니아 연구소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의 양입니다. 3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근육이 줄어들면서 6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세가 좀 빨라지는데요. 근육 감소는 곧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꾸준히 근육의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근육 감소로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저희들 관절염이나 허리에 의한 요통 이런 것들을 많이 오시는데요.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심화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내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시면서 우울증도 생기시고 나중에 근육 저하는 더 심해지시고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근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사실 이게 예전에는 노화가 되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근감소증, 근력의 저하는 전체 인구의 70세 이상에서는 남자는 20%, 여자는 한 14% 정도가 근감소증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근육이 줄어들고 이것에 의해서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신체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단순히 근감소증을 그냥 넘어지고 자기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내가 넘어질 가능성, 낙상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입원을 하게 되면 평균 입원 시간이 어떠한 질환이든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평균 입원 기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1.5배, 평균 입원 기간은 20일 정도 더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은 근감소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질환이든 3.7배 이상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입원 비용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34에서 58%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근감소증과 연관되어 있는 비용이 연간 45.7조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단순히 근감소증을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의 진단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측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혹은 MRI나 CT 체성분 분석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의 근육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악력이라고 하죠. 쥐는 힘을 통하여서 실제로 근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걷는 보행 속도,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 속도에 대한 신체 능력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서 근감소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삶은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F라고 하는 삶은 문항이 있는데요. 그 5가지 문항이 있는데 근력, 그 다음에 보행, 의자에서 일어서기, 그 다음에 계단을 걷는 것,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문 문항이 있는데 그 5가지 문항의 총점이 4점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근감소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보시라고 저희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종이지만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 아쉽게도 이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약은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결국엔 백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의 지폐이고요. 근육이라는 거는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생명 활동들을 다 하고 그에 더불어서 내가 혹시라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예금과 같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단백질을 섭취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효소, 호르몬, 항체화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근육의 단백질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다 보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은 줄어들게 되고 마치 내 인생에서 예금이 줄어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남성의 43.4%,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66.2%가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하다고 조사가 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국제적인 학술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 몸 체중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소고기, 그다음 뭐 우유, 그다음 계란. 말씀하신 것들이 대표적인 단백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따짐에 있어서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20가지 아미노산이 계속 이렇게 체인을 이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단백질인데, 그 안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구분되어 있고,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 비필수는 우리가 먹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것.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서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코어를 매기는 아미노산 스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수준은 85점이라는 아미노산 스코어로 마칭하고 있고요. 그런 85점 기준으로 본다면 콩이라든가 그리고 우유라든가 이런 단백원들은 다 그 점수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좋은 단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원들, 식품 중에 단백원, 다양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장년이 돼갈수록 위산의 분비나 펩신이라든가 이런 소화 효소들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 단백질을 미리 그 소화 효소로 가수분해해서 섭취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이 단백질이 위에서 위산을 만나고 소화효소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 가수분해 단백질로 변한 다음에 이게 끝내는 더 잘려서 아미노산이 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화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흡수가 많이 안 된다면 난 이만큼을 먹었지만 실제로는 근육으로 다 못 간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내가 다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잘 만들어진 단백질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중장년분들 아니면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제품들을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단백질 섭취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단백질을 드시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진이 많은 단백질이 근감소증에는 효과가 좋은데요. 말씀 주셨던 우유도 있고, 더불어서 닭고기, 소고기, 콩, 생선과 같은 음식들이 류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중점적으로 드시는 것들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단백질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쬐야 되는데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특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다니신다, 그럴 경우에는 비타민 D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제 같은 것들 드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못지않게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섭취한 영양소들을 근육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밖에 나가서 달리기라든지 빠른 보행 정도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요즘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실 경우에는 실내 자전거나 에어로빅과 같은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중강도의 운동, 이건 약간 힘들다 정도의 운동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번 하시면 30분 이상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강도의 운동, 이 말은 하면서 좀 힘들 정도, 허걱댈 정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 힘들 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0분 이상 정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나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짧게 10분 이내로 하시는 것보다는 10분 정도는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너무 힘드실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에 또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운동량을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에 대한 근력 운동은 저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한 것을 버티는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필라테스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쓰이는 고무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면 근력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력 운동은 살짝 힘든 정도를 10회 정도 반복하게 되고요. 그 10회 이후에는 조금 힘들어서 몸이 좀 힘들다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런 10회 정도의 운동들을, 같은 운동을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딱 적당한 근력 운동이 되게 됩니다. 이 근감소증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우리가 허벅지 근육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살짝 앉았다 하는 운동,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 이런 근감소증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 이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 드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계단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좀 줄이시고요. 그걸 좀 빠르게 걸어 올라가시면 숨도 좀 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십니다. 보통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단 운동이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누워서 하는 운동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어 운동이나 많이 하는데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코어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플랭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엎드려뻗쳐 버티기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버티기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그거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드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배를 땅에 댄 상태에서 상하체를 드는 슈퍼맨 자세를 잡는 그런 운동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을 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60세 이상에서는 모두가 이 근감소증, 특히 근육에 대한 문제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건강하고 근감소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가 어디에 있느냐? 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노화가 진행되는 것들은 근감소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누구든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동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잘 먹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아침 식사 잘하고 계신지, 탄수화물 위주로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드시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섭취 계획 전략과 운동 전략을 잘 짜셔서 오랫동안,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꾸준히 본인의 삶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